자, 341번 한번 가봅시다. 자,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접속 부사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올바르게 쓰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순화란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하는 일이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자, 순화에 대한 정의가 나왔지. 순화란 이런 겁니다. 잡스러운 것을 걸러내는 겁니다. 국어순화란 잡스러운 것을 알려준 들어온 말을 가능한 토박이 말에서 정리하는 거고 빼는 거랍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여기 가로에 들어간 거 뭐냐면 순화란 이겁니다. 순화란 나쁜 거를 없애는 겁니다. 국어순화란 국어에 있는 나쁜 요소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접속어는 뭘까? 순화가 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순화 역시 국어에서 자, 불순한 것을 빼내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니까 이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들어가면 돼. 인과관계 접속어가 들어가면 돼.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이 들어갈 수 있어. 그쵸? 그래서 자, 그래서 국어순화란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을 가능한 토박이 말로 재정리하는 것이요. 비속한 말과 틀린 말을 고운 말과 자, 표준어 및 법대로 쓰는 것이다. 또 그것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로 고쳐 쓰는 일도 된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말을 다듬는 일, 그것이 바로 국어순화라는 것이다. 말을 다듬는 일이란 저 기인에 저기 들어가 있네. 인위적인 손을 대는 것과 사람의 창조적 힘을 다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면 과연 말에 인위적인 손을 댈 수 있고 창조적 힘을 다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말에 대한 관점, 즉 언어관에서 구해야 된다. 만일 말을 단순히 사회적 소산이나 자연 발생적으로 보는데 그친다면 말이 결코 인위적 손길이나 창조적 힘을 더할 수 없다는 이론이 성립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아까 2번하고 3번인데 따라서 그리하여 이거는 같은 맥락이니까 자, 판가름의 기준이 될 수 없지. 그래서 따라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 국어순화도 문제도 이런 쪽에서 보면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말의 순화 운동 초기 단계 순화 반대론자가 있었던 곳에서도 이란 언어관에서 든 것이다. 이란 언어관이 뭐야? 자연적으로 놔두자라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때? 순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연 발생적으로 놔두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말에 순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디귿 앞부분은 순화를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언어 자체의 힘으로 맡겨놓자 이거고, 디귿은 자,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바꾸자라는 거야. 그러면 요 뒤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역접이 들어가야지. 하지만 그러나 우리말은 이게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자, 기억에는 자, 인과관계가 들어가고 디귿에는 역접 관계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언어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게 있고요. 인위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대한 자연 발생적인 과정을 좀 더 비중을 둬요. 그런데 북한말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통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느 게 좀 더 가중치가 주어지는가 이거지. 그래서 우리말의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다가 효과가 규범인데 효과 쓰면 효과도 쓰렴 하고 인정해 줘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 자연적인 힘에다가 어느 정도 가중치를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언어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342번 보시면 가나나라 돼 있어. 또 이명이 들려. 342번 가나나라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아마 가는 첫 문장에 나오기가 예사롭지 않을 거야. 물론 글의 중간을 띄워오면 가부터 시작 안 하는 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 문제 됐을 때 이는 그러나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지시어나 접속어로 시작하는 문장은 처음에 대부분 안 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마 나와 라가 될 수 있을 거야. 나와 라가. 하지만 가도 있으니까 가도 읽어보자고. 처음 나왔으니까 짧으니까. 이는 인간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 앞에 도덕의 필요성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도덕의 필요성이 필요한 걸 의미한다. 이거는 자, 똑같은 말이 요 앞에 있어야 돼. 도덕의 필요성이란 말이 이 앞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해 도덕은 특정 기능을 하며 그 기능은 사회생활에 불가하기란 것이다. 따라서 도덕이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맡은 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자, 여기가 바로 뭐야? 도덕의 필요성 이거지. 그리고 그 역할을 자, 제대로 수행해야 돼.
역할의 수행. 그래서 이는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첫 문단으로 오는 거는 뭐죠? 불합리할 거다. 그러면 나 아니면 라겠구나. 자, 나로 가보자. 도덕이 관여해야 될 대부분의 문제는, 자, 문제들은 대부분 욕구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자, 도덕. 언제 등장하게 돼? 욕구의 대립 그럴 때다 했는데, 자, 갈등. 욕심으로 갈등을 빚을 때 도덕이 필요합니다. 오씨. 공중연화 부채에서 지갑을 주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현금이 50만 원이 있어. 욕구의 대립이 생기겠지. 그치? 그때 뭐가 필요해? 도덕이 필요합니다. 이거겠지. 도덕이 필요합니다. 한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욕구들 사이의 대립도 도덕이 관여해야 되지만, 이보다는, 자, 뭐죠? 개인들이나 집단들 사이,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의 문제 해결에 적합한 행동 처방을 제시하는 일이 도덕의 역할 중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 욕구 대립, 즉, 개인이거나, 자, 집단에 있어서 욕구의 대립이 생길 때, 이 욕구의 대립을, 자, 조정해주는 게, 처방해주는 게 도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덕의 역할이지. 개인 내부의 대립이든 개인과 개인 간의 대립이든 집단과 집단 간의 대립이든 대립이 생길 때 그 대립을 처방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자, 도덕입니다. 그래서 도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나왔어. 도덕이 가지고 있는 역할. 이거니까 뭐 지시하는 접속 없으니까 첫 문단에 나와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까지 가보자고. 라까지. 도덕 규범은, 자, 도덕 규범의 내용은 각 사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도덕 규범이 없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와? 자, 라문단에서 도덕 규범은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이 말이 나왔죠. 도덕 규범은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도덕 규범이 없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다. 도덕은 인간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도덕이 없는 인간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도덕은 모든 사회에 존재합니다. 이 말은 도덕이 곧, 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이 결국 뭘 받아? 라를 받지. 그럼 라 다음에 가로 가야 돼. 무조건 라 다음에 가로. 라 다음에 가로 가는 게 4번 아니면 3번일 거야. 4번 아니면 3번일 거야. 근데 이제 4번을 찾아가면, 자, 도덕 규범은 모든 사회에 존재합니다. 이는 도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도덕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해야 되죠. 그 역할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욕구의 대립에서 오는 갈등을 처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자, 라가 다음에 나로 가야 되겠지. 라가 다음에, 자, 나가 와야 되겠지. 물론 요새 다가 어디 가느냐는 나중에 문제고. 그치? 그러면 요거보다 먼저 와서는 안 되잖아. 나가. 근제야. 나가 이거보다 먼저 와서는 안 되잖아. 나를 여기다 넣을 거니, 가라 뒤에다 넣을 거니, 가라 앞에다 넣을 거니. 뭐냐? 도덕은 모든 사회에 존재해. 필요한 거지. 올바른 역할이 필요해. 그 역할이라는 게 뭐야? 갈등을 처방해 줘야 돼. 그래서 나가 더 뒤에 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 가? 4번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지. 아까 틀렸다 그랬더니 맞았어? 맞았어. 왼쪽 거 틀렸구나. 바보. 이 새끼 한 페이지당 하나씩 무조건 틀려. 자, 343번은, 자, 읽다 보면은, 요거는 조금 틀린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 문제를 보면은. 자, 봐봐봐. 다음의 사고 내용을 바탕으로 쓸 수 있는 글의 주제.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주제를 추론해라 이거지. 주제를 추론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 자, 봐보자. 법률상으로는 100살 먹은 사람과 10살 먹은 사람 사이에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하나의 생명체지요, 존재지요, 개체지요. 질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져야 될 형법상의 책임은 젊은이들과 동일하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보도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겨냥한 것은 있지만 노년기 연령층을 위한 것들은 없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제주의를 결정할 때 보면 사람들은 노인을 이질적인 종류에 속하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미출고. 노인들을 이질적인 종류에 속하는 인간으로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노인은 똑같지. 심지어 TV 프로그램에도 노인을 특별하게 대우한 건 없지. 그치? 특별히 대우한 건 없지. 그런데 유독 있잖아. 어디에서만 경제적인 지위를 결정할 때는 어때? 노인을, 자, 다른 범주의 인간으로, 자, 나눕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법률적으로는 똑같은 인간이야. 그치? 사회적으로도 동일한 인간으로 봐.
근데 경제적인 입장으로 보면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본다는 거야. 이질적인 종류의 인간으로 봅니다. 자, 노인들도 다른 인간과 똑같이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인간과 똑같은 소비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 노인들은 욕구가 적을 것이다. 소비를 더 적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사회 보장을 마련해 주고는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참으로 편리한 환상일 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코 자, 노인들을 자, 뭐지요? 저소비층 자 인물군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자, 노인 복지연금을 주고 책임을 다했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일한 개체로 인정했다면 경제적으로도 동일한 개체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이질적인 개체로 자 한다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이질적 개체로 인정을 해줘야죠. 왜 이중잣대를 가지고 법률은 A로 보고 경제는 B로 봅니까? 라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뭐지? 노인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 여기서 이중적 잣대가 가해집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중적 잣대를 뭐 해야 돼? 버립시다. 이거지. 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344번 한번 봐봅시다. 자, 344번은 정답이 몇 번? 4번. 4번입니다. 뭐 양인의 수를 늘리자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자, 그럼 이거 숙제 안 풀어봤어? 풀어봤어? 자, 다음에 또 풀어보고 요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바로 그대로 명시로 나왔어. 345번 가을 애찬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 한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을 애찬을 놓쳐버려. 발문에 나오는 가을 애찬을 놓쳐버려. 이게 주제야. 가을 애찬이. 가을 애찬이 주제야. 아직 처음에 몇 번 찾았어? 4번. 자, 그 다음에 봐봐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구체적 조건이 나오는데 그 안에 삶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고요. 가을의 정서가 있어야 되고요. 자, 적절한 수화법이, 표현법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조건이 세 개고 주제가 하나야. 자, 1번 한번 봐봐봐. 자, 가을은 외로움이다. 자, 가을은 외로움이다. 은유법이야. 그치? 스산한 바람과 함께 메마른 땅을 구르며 들어가는 낙엽 소리.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정서를 자, 스산한 바람, 미각이고요. 메마른 땅, 촉각이지요. 감각적 표현 됩니다. 그 낙엽을 지그시 밟으면 마치 간속 깊이 두었던 한을 토해내듯 울부짖는 자 낙엽에 바스러지는 소리. 가을은 슬픔입니다. 가을은 슬픔입니다. 이것도 역시 은유지. 근데 이게 가을은 외로움이고 가을은 슬픔이라는 게 예찬일까? 예찬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1번은 꽤 많은 조건이 들어가 있어. 삶의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화법도 들어가 있고 감각적 가을 이미지도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를 가을 예찬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그치? 그래서 요 가을 예찬을 놓치면 1번을 찾아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해. 1번 안 돼. 2번 가을은 맛의 계절이다. 가을은 맛의 계절이다. 이것도 역시 은유야. A는 B다. 이거니까 기름진 애꽃과 달콤한 과육, 기름진 애꽃, 달콤한 과육 맛보는 계절이다. 이것도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자 가을의 이미지를 그려내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심고 이글거리는 폭염과 거센 비바람을 걸러내서 땀의 결실을 맛보는 계절이다. 인생의 참맛을 온몸으로 느끼는 계절. 인생의 참맛 밑줄. 인생의 참맛이 뭐야? 여름날의 햇살을 견뎌야지만이 가을날의 결실을 이뤄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딱딱한 이 책상에서 시간이 있어야 공무원 자 뭐죠? 신분증을 받게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가을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름의 태양을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때? 보상을 받으려면 지금의 고통을 자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삶의 의미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삶의 어떤 결실을 이루고자 하는 가을. 가을은 삶의 어떤 성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2번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봐봅시다. 자 가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가을의 찬이네. 티 없이 말과 손이라도 담그고 싶은 가을 하늘. 자 이건 감각적 표현은 되겠네. 호수아배 참새 어울려 한바탕 군무를 즐기는 풍요로운 들판.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며 자녀의 소못을 준비하는 손이라 안악내의 표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것도 삶의 의미라면은 뭐 노후를 대비하는 뭐 삶 이런 의미로까지 보기는 어렵지. 가장 결정적으로 수화법이 안 들어가 있어. 뭐 운율할지 지금 이런 표현의 방법이 딱히 들어가 있지는 않아.
자, 다음에 4번 한번 봐봐. 청춘이 봄이라면 중년은 가을이다. 중년이 아름다운 것은 가을이 아름다운 것과 같다. 겨울의 시련과 봄의 희망을 거쳐 여름의 왕성함을 소진한 채 다가온 가을이 아름답듯이 삶의 우여곡절을 경험한 중년의 거칠고 메마른 손은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이거는 중년 애찬이지 가을 애찬이 아니지. 중년의 삶을 애찬하는 걸 가을에 빗대 놓은 거지. 가을을 애찬한 게 아니지. 예? 그치? 그러니까 쌤이 모임이 하나 있는데 지금 2년째 못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인데 그 모임의 이름을 쌤이 뭐라고 지었냐면 중림회라고 지었어. 중림회. 중림회라고 지었는데 요즘 안 만났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자 방금 쉬는 시간에 여기 후배가 전화해서 그러거든. 중림회가 뭐냐면 중년의 드림을 만든 거야. 중년의 드림. 그래서 중년의 드림이라는 제목을 맡아가지고 야 우리 모임은 중림회로 하자. 그 애들이 뭐 그랬는데 헤이 새끼야 내가 제일 형이라 해 이랬거든. 왜 그러냐면 쌤이 중년이 돼 보니까 중년에 조금 삶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를 준비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년이 다가오잖아. 그럼 이제 쌤 나이 때는 이제 노림에까지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중림에 이렇게 쌤이 이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명무실화 되는데 여기 4번도 뭐냐면 가을의 찬이 아니라 중림해야 중년의 드림이야. 중림의 찬, 중년의 찬이야. 그래서 가을의 찬이라고 볼 수는 없더라. 근데 알겠죠? 자, 346번 한번 봐보자. 346번. 자, 346번은 다음의 글과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이렇게 돼 있지. 일치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것도 선택지 한번 봐봐. 선택지 짧으니까 지배 세력은 명분과 의리를 중시한다.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지. 명분을 중시하긴 하겠지. 근데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네. 그다음에 2번. 새로 정권을 잡은 자는 일정 정도의 개혁을 한다. 이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이겠죠. 우리 정권이 바뀌면 뭐 그게 뭐지? 홀이 어쩌는 간에 뭐 사회의 자 잘못된 부분을 개혁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다음에 3번.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다지 해결할 문제가 없기 쉽다. 자, 그다지 해결할 문제가 없기 쉽지요. 그치? 따로 뭐 할 필요는 없지요. 그다음에 다수의 동의를 얻으면 자,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어도 좋다. 4번은 뭐 그닥 맞는 말 같지는 않네. 다수가 한다고 해서 자, 소수의 의견을 묵살해버리면 다수의 횡포가 돼버리지. 그치? 자, 이 중에서 자, 일치하는 거를 하나 찾아봅시다. 이거네. 자,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람들은 일상성의 세계를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너무나 당연시하는 까닭에 그것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나 특별한 의심을 품지 않는다. 때때로 그 일상성의 세계는 신성시 될 때가 있다. 그 일상시라는 것은 일상성이라는 것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 거지. 자, 이러한 일상성의 세계는 한마디로 문제가 없는 세계다. 자, 일상성의 세계는 문제가 없는 세계다. 밑줄. 일상성의 세계는 한마디로 문제가 없는 세계다. 자, 문제가 있어 없어 일상성의 세계는 일단 없다 그랬지. 자, 그러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가리워져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제각 드러나면 자, 없어져 버리기도 한다. 그러면 결국 자, 문제가 없으니까 일상적이라는 거야.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드러나면 노정되면 이거는 일상적인 게 아니라 비일상적이 돼버린 거지. 그럼 결국 일상적인 세계라는 것은 자, 문제될 만한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럼 3번 맞아 틀려? 맞는 말이지. 계속해서 자 그러니까 모두가 일상성에 대하여 지당합니다. 물론이죠. 하고 앞창한다. 여기에서 현상과 사건의 문제성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다 지당하다고 자 온당하다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어딨어? 대체로 물론의 세계는 일상성의 세계지 지배 세력이 즐겨하는 세계요. 지배 세력이 직접 간접으로 뒷받침해주는 세계다. 그래서 일상세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세계야. 이 기득권자들은 이 기득권의 세계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계가 자 뒤집어지기를 바라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 강남이 보수주의자들이 많지. 강남이 서울 강남이 그치? 서울 외곽 강북 지역이 좀 더 진보주의자들의 성향이 많지. 그건 반대로 말해서 강남 사람이 지켜야 될 가진 게 많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바꾸면 더 생기기보다는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치? 그런데, 자, 진보주의자들은
빼앗길 게 없잖아.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뒤집어져야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조금 나이 들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 색채를 띠고요. 정치적으로도. 또 젊거나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보통 진보적 색채를 띠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영남 호남을 진보와 보수로 많이 따주잖아. 그게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현대사에서 실제로 보시면 이 경상도 지역은 경상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 생산 시설이 있어. 근데 우리 현대사회 저번에서 호남은 곡창지대라는 이름으로 맨날 농업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뭔가 자 농가경민처럼 뭔가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이쪽 사람들은 이 현실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아마 지역적으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어. 자, 다시 돌아와. 자, 지배 세력이 지정하는 집화 중에 있어. 하기야, 그것은 현재의 지배 집단이 등장하기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역사를 거쳐 전통으로 침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연극에 대한 일상성의 세계는 그때그때 집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이렇게 저렇게 윤색되어진다. 일상색은 어때? 바뀌어지기도 한다. 지배세력은 항상 물론의 세계성은 물론의 세계의 물론성을 그리고 당연의 세계의 당연성을 존중하고 크게 부각시킨다. 그럼 뭐지? 변화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일상세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지. 때로는 그 물론성과 당연성을 신비한 것으로 축혀 올려 감히 아무도 그것을 회의하거나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그것에 도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하여 물론의 세계를 안정된 것으로 튼튼히 구축해 놓고 나서 그 속에 그들이 안주한다. 지배세력이 이처럼 일상생의 세계를 주름 잡는다. 그리고 일상생에서는 곧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 자, 이 글에서 가장 중심되는 키워드는 뭐야? 일상성이지. 지배계급일수록 일상성과 물론성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걸 보여주지. 자, 그러면 명문과 을이 안 나오지. 일정개혁 안 나오지. 그치? 4번도 안 나오지. 이게 언급된 거는 3번 밖에 없지. 이 문제를 선생님이 푼 거는 답지혜가 답이 몇 번으로 돼 있지? 답이 2번으로인가 돼 있는데 이거는 설명은 3번으로 돼 있을 거야.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 3번으로. 자, 근데 3번으로 체크했지? 네, 3번. 그래서 3번으로 봐야 돼. 이건 정답지가 오타 났어. 346번. 자, 그 다음에 347번은 어렵지 않지 않니? 자, 국제사회, 국제화를 위해서는 나라 내부의 조직과 나라 외부의 조직이 서로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연대를 가져야 돼. 요거 되겠지. 자, 넘어가서 348번 봐보자. 이거에서 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 자,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인가는 고전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고, 세 번째 문단은, 대중음악이 갖는, 장점이지.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상에서 본 고전음악과 대중가요의 장단점이 상호 보완된다면 현대에 있어서 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음악의 방향성은 뭐다? 고전음악과 대중음악의 조화와 융합이다. 요거 되겠지. 그래서 대중가요의 내용을 좀 더 예술성을 가지게 되고 고전음악은 널리 향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의 체질에 좀 더 알맞은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전음악은 좋긴 한데 너무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고 대중가요는 어때? 접근은 쉽지만 예술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대중가요는 예술성을 넓히고 고전음악은 접근성을 높이면 우리의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들어낼 수 이거지. 그러니까 두 음악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자, 정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349번. 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봐보자. 1번 보니까 지문도 꽤 길지요. 그 다음에 부정 발문이지요. 반드시 선택지를 먼저 봐야지요. 자, 분배 문제로 인해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이 심화, 밑줄, 갈등이 심화.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까? 해소되고 있습니까? 재벌로 인한 경제적 집중은 결국 중소기업의 희생을 초래했다. 자, 중소기업의 희생, 밑줄.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맞을 거야. 우리나라 대기업, 족벌기업은 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야. 착취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조금은 우리나라가 평가받는 게
아주 짧은 시간에 자 근대화 되다 보니까 뭐 천박한 자본주의다라는 평가도 받게 되지. 그래서 중소기업의 자, 약탈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글이 일상적인 거라면 2번은 맞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3번. 지금까지 분배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 밑줄 활발히 논의. 그 다음에 과거의 경제정책은 국부 신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자, 뭐죠?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밑줄. 자, 이거 안 읽어볼게. 자, 그럼 뭐냐면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봐봐봐. 분배와 관련된 불공정인식이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에 벌어진 첨예한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분배의 문제가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분배의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단 첫 줄 봐봐봐. 분배의 문제 논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진 현실, 요게 되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진 현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3번은 OX, X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후보가 있잖아. 선생님은 뭐 그 사람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모든 사회가 기본소득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될 거야. 왜? 젊은 층에 뭐 실업 문제 이러는데 잘 봐. 지금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뭐 일자리 뭐 200만 개 만들게 못 만들어. 어떤 대선 주도 뭐 일자리는 계속 없어져. 그걸 여러분들도 알아. 청년 세대도. 근데 만들어 달라고 막 소리치거든. 안 만들어져. 이제는. 그치?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대부분 어때?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신하는 세상인데, 그치?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앞으로 이제 배달도 지금 막 라이더들이 다니는데 앞으로 이제 드론이 다닐 거 아니야. 그치?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AI가 쏘아버리고 안 생겨. 근데 자 뭐 만들겠다라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말을 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안 만들어집니다. 대신에 국가에서 그 소득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줘서 인간적인 기본의 삶을 영향받게 하겠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주면서 조금씩 늘려가야지. 그치? 늘려가야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삼성전자에선가 순이익이 매출이익 말고 순이익이 40조인가가 생겼어. 물론 R&D로 가는 것도 일부 있겠지, 연구개발로. 근데 이제 이거를 삼성하고 관계된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상여금으로 받아간다면, 상여금으로 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이런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국가적으로 밀어줘가지고 삼성이나 울타리가 과실을 얻었어. 근데 삼성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단 말이야, 나는. 삼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물론 삼성전자 주식은 몇 주 있어. 그건 안 돼. 삼성. 그게 이제 우선 배당 주면 좋을 텐데, 안 돼. 근데 이 40조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들은 막 1000% 보너스를 가져간대. 1000%면 월급 200만 원이면 보너스가 2천만 원이라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많은 청년들은 사실은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는 40조의 이득이 생겼으면 기부 형식이든 세금 형식이든 해가지고 국가에서 20조 정도를 수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눠 써야 되는 사회가 앞으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반도체가 는다고 해서 취업이 많이 될까? 안 될까? 다 로봇으로 만들어. 또 반도체 연구해서 반도체다가 뭐 혈액암 걸렸다고 누워 자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정부에서든 기업에서든 안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일자리는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블루오션이 몇몇 부분 생길 수는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는 기본소득으로 가야 될 거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근데 그거를 이제 가진 자들은 기본소득 그러면 내 번 돈을 내 가지고 없는 놈들 줘야 된다라는 상실감, 박탈감 때문에 부정하고 그러는데 찾기 시작해서 조금씩 선생님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것도 생길 거야. 모럴 해저드가 생겨서 난 일 안 할래. 그치? 일 열심히 하고 300만 원 버느니 일 안 하고 기본소득 200만 원 받고 좀 덜 쓰고 덜 싸지 이런 사람도 생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갑자기 이 문제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분배 문제 그러면 마치 공산당이라는 손가락을 받아서 분배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요게 돼야 돼. 그래서 일단 문제에 접근하면 3번은 틀린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그 다음에 어딨지? 여기 재벌에 의한 집중, 이거 세 번째 문단인가 나오는데
세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또한 재벌 중심의 자원 배분 분배 정책은 재벌의 과다한 경제 집중을 낳게 했다. 이들에 의해 자행되어 오는 불공정 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희생시키고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재벌 기업이 발전했다. 이 말도 나오지. 그다음에 2번 재벌에 의한 경제 집중을 했고 4번 과거의 경제 정책은 구부신자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어. 어디 두 번째 문단에 있나?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보면은 물론 이러한 정치적 권위주의와 성장 유지의 능률 주장 지상주의가 없었다면 우리의 국부와 사회적 자원이 크게 진전이 있었겠는가라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되지. 우리가 멀지 않은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우리는 지도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잖아. 그 사람들의 공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통일적으로 공을 뭐라 그래?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제화, 발전을 이루었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도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4번에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349번에는 3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350번 넘어가고 351번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산업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자, 352번 한번 봐볼까? 352번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디귿이지. 자, 순서. 자, 우리 민족은 문화적 독창성이 없고 모방적이라 한다. 자, 모방적이다 이게 아니라 모방적이라고 남들은 말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을 가져왔어. 일반적인 통념을 가져오면 그 뒤에 뭐가 일어나지? 이 일반적인 통념을 반박하고 통념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쳐야 돼. 그럼 이거의 주장은 뭘로 끝나냐면 아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는 매우 독창적이고 모방적인 요소가 없다. 이걸로 가야 돼. 결론은. 자, 그런 과정을 미리 추측하면서 본다면, 뭐가 들어가? 우리 민족은 독창성이 없고 모방적이다. 기업. 원효의 종교개혁, 석굴암의 미술, 고려의 청자나 금속알자 등은 문화의 기원 예국에 있더라도 우리 민족의 독창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독창성이 없고 모방적이다 라고 했고요. 모방적이라고 한다 했는데 바로 독창적인 게 나와버리면 안 되겠지. 그치? 이거는 뒷부분에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 그러나 어떠한 민족도 순수하게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 민족은 독창적 모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민족도 순수한 고유 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뭐 이게 전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치? 바로 가지기는 논리적으로 비약이 좀 심하네. 자, 디귿. 자, 모방적이라 한다. 한국의 불교, 유교 등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이며 종교나 사상이며 한국의 전통적 미술도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부의 사람들이 말한다. 이것도 역시 통념이지. 그러면 소두 다음에는 디귿이 오는 게 맞겠지. 그러면 3번이겠지. 그럼 3번 중에서 니은으로 갈래? 니을로 갈래 이거야. 자, 니은 가면 그런 어떤 민족 순수한 고유 문화는 없어. 자, 니을로 가봐. 서양의 여러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해서 이 민족을 모방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자, 이거는 니은에 대한 또 사례지. 니은에 대한 사례, 예시지. 그러면 니은 다음에 니을이 와야지.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야지. 자, 353번. 자, 이거는 비문학에서 뭐죠? 회고인데요. 문장의 구성상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나라의 유엔 총회 의장국 수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자, 이거는 수임이라는 말만 정확히 이해하면 되겠지. 그걸 묻는 것 같아. 받을 숫자, 맡을 임자야. 맡은 바 임무를 받아들이다 이거지. 그 의장국의 직책 임무를 받다 이거니까 임무를 수임했다라고 쓸 수 있는 말이야. 오케이. UN 가입 10년 만에 UN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총회 의장직을 맡게 된 것은 국가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갖는 총회 의장직을 맡게 된 것. 피동편으로 썼고요. 목적어, 관형어. 자연스럽습니다. 189개국 UN 회원국을 대표하는 총회 의장직 수임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으며 많은 국제구의 영향력의 제고일 것입니다. 영향력의 제고, 이건 안 되지. 문장의 구조가 안 되는데. 자, 봐보자.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으며, 이거는 병렬 관계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자, 높아졌으며, and 이렇게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뒤에도 똑같이 나와야 돼. 많은 국적에서 경우에서 국제적 영향력이
제고될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지 주어 소수로 국제 영향력이 자 주어 제고되다 소수로 이런 구조로 와야지 대등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으며 자 많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부분은 빼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으며 국제적 영향력이 제고될 것이다. 자, 영향력이 제고되다. 영향력을 제고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354 맞았지? 우리 근제? 354 맞았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 355나 356도 맞았을 것 같고, 36 몇 가지 나오지? 36. 그 다음에 357 봐봐봐. 357. 자, 다음 글을 바탕으로 전통의 개념을 정리하러 올 때 핵심되는 속성 세 가지를 찾아보자. 그러면 자, 이거를 통해서 전통에 대한 정의를 찾아가는 거야. 전통에 대한 정의를. 옛날에 이기백의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자, 글 속에 나와 있는 건데, 자, 내용을 통해서 한번 봐봅시다.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것을 말한다. 자, 첫째. 전통이 지금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것 중에서 전통이 자리 잡게 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계승되던 것 중에서 특징이 뭐야? 부지불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야. 부지불식간에. 이게 내가 전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러나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무턱대고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과는 자,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과거로부터 계승되는 것 중에서 전통도 있지만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뭐도 있어? 인습이라는 것도 있대. 인습은 버려야 될 구태야. 버려야 될 구태. 자, 계승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내려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전통은 과거에서 내려오던 거야. 근데 내려왔다고 무조건 다 전통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전통이냐 인습이냐 따지기 위해서는 이거를 객관화시키고 비판해 봐야 돼. 우리 거니까 무조건 좋아 라는 게 아니라 자, 3자 입장에서 객관화시켜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돼.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축첩제도가 있었어. 우리 실제로 구한말 뭐 일제강점기만 해도 축첩이 실제로 우리가 뭐지 뭐 3대랄지 태평천하 이런 거 보면은 자, 첩살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1930년대 약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축첩이 아주 일반화됐어. 남자인 내 입장에서 난 너무 좋아. 이거는 객관적 비판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게 자, 남자다 여자다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득이 될까 해가 될까 이거를 판단하라는 거야. 이게 객관적 비판이야. 그래서 객관적 비판을 통해야 된다. 이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만을 전통이라고 해야 돼. 객관적 비판을 통해서 뭐 해야 돼? 현재의 문화 창조에 기여해야 돼.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오늘날의 문화를 만드는데 동력으로 자, 작용해야 돼. 오늘날 문화를 해치는 거면 전통이 될 수 없어. 인습이야. 그치? 자,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단순히 유물과도 자, 구별돼야 된다. 현재 있어서 문화창조와 관계없는 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읽고 야, 전통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해야 되겠지. 과거로부터 계승되던 요소 중 객관적 비판을 통하여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요소만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 중에 객관화시키고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 이게 중심 키워드겠지. 그 요소를 두루두루 갖고 있는 걸 찾으라는 거야. 역사성, 자, 역사성 뭐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객관성,
개별성은 안 되네. 개별성. 개별성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 낮게 이건. 역사성, 사회성 이야기 안 나오지. 그렇지? 비판성, 현재성, 문화창조성, 그지? 4번 객관성, 창조성은 되는데 개별성은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관련 358번 관련 있는 사고방식 이렇게 돼 있어. 시골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다. 길을 잘못 들어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더니 거의 다 왔다고 하여 조금만 가면 갈림길이 나타난다고 하여 아니 그곳에 오른쪽으로 가라 했다. 그럼 한참을 걸어가도 갈림길이 나타나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다. 자 실제로 자 시골에 자 촌부들에게 자 나이 드신 분에게 자 어떻게 좀만 가면 있어. 그 좀이라는 게 사실은 뭐야? 자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없는 거지. 수치화하는 게 도량화하는 거야. 여기서 2km 남짓 가면 자 교차로가 나와. 거기서 좌회전해서 5분가량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 이거는 도량화 시킨 거야. 그런데 우리 이런 말하기는 도량화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 그치? 도량화 거리가 먼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정서적으로만. 정서적으로. 멀다, 가깝다. 이 정서를 다른 말로 바꿔서 여기서는 감정적 표현 이런 뜻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이제 뭐 체계적도 아니지. 체계자는 구체적인 질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상징화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거는 자 감정적 표현, 정서적 표현 이렇게 말해. 오케이? 360번 한번 봐보자고. 360번. 자 다음 일화를 바탕으로 주제문을 세우기에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것도 역시 뭐냐면 자 글은 길지 않으니까 주제문이니까 읽고 바로 주제를 내가 만들어 보자고. 오케이? 자 출발. 카라바찌오라는 1800년 전후로 활동한 매우 대담하고 혁명적인 이탈리아 화가가 있었다. 그는 로마의 한 교회 재단을 장식한 성마태의 그림을 부탁받았다. 그가 받은 주문은 성마태가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는 장면과 그 복음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그가 글을 쓸 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한 천사를 그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문을 받았다는 거지. 그림에 대한 주문을. 상상력이 풍부하고 타협을 거부한 카라바찌오는 한 늙고 가난한 선술집 주인이 갑자기 책을 저설하게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기 위해 깊이 생각했다. 그래 그는 대머리에 먼지 낀 맨발로 커다란 책을 어색하게 붙들고 손에 익지 않은 글씨를 쓰기 위해 이마를 찡그리고 있는 성마태 그림을 그렸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자, 카라바찌오는 교회에서 부탁받은 대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만의 독창적인 그림을 그려냈지. 성스러운 성화에 어울리지 않는 먼지가 끼고요, 맨발이고요, 글을 알지 못하는 자 늙은이를 자 그림의 배경으로 만들었지. 자 그래서 마태 옆에 있는 자 젊은 천사는 방금 천상의 나라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처럼 그 노인의 손을 우아하게 인도하고 있다. 카라바치오는 이 그림을 교회에 가져가자 사람들은 작품 속에 성 마테오에 대한 경의가 들어있지 않다고 분개했다. 결국 그 그림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는 성 마테를 다시 그려야 했다. 이번에는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그는 천사와 성자의 모습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엄격히 준수했다. 전통적인 관념을 엄격히 준수했다. 그 결과 나온 작품은 지금도 명화에 속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작품보다 첫 번째 그림이 더 정직하고 진실해 보인다. 그러니까 자 뭐지요? 카라바치오가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서 그린 그림도 명화이지만 자 그런 전통적 관념을 벗어난 첫 번째 그림이야말로 진정한 명화가 아니겠는가 이거지. 그럼 이거에서 주제의식은 뭐다? 전통적 관념에 얽매이지 않았을 때 진정한 예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진정한 예술은 자 기존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날 때 가능하다. 이런 주제가 가능하지 않겠어? 주제를 야 돈 받고 그린 그림이면 시킨 대로 그려 이게 주제일까? 그건 아니겠지. 물론 마테오 카라바치오도 어쩔 수 없이 바꿨지만 그걸 이 글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전통적인 고전관념을 벗어날 때 예술의 자 진실성은 자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지. 그걸 찾고 선택지를 보니까 정답은 몇 번에 가까워? 자 3번. 오케이?
362번 한번 봐봅시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상징적이라 마지막 거 풀어야지 다 끝나는 것 같겠지. 자, 360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음 글을 요약한 것으로 적절한 거. 요약이니까 이 주어진 글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 요걸 찾는 거야. 자, 인류는 그동안 물질의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왔으며 20세기 과학기술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 문명의 발달에만 그 목표를 두고 발전해 왔다. 자, 뭐죠? 우리나라 과학은 지금까지 20세기 과학은 물질 문명의 발달에 국한하여 발전해 왔다. 20세기 과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따라서 과학기술자는 그에 못지않게 환경오염의 문제를 유발할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자, 20세기 과학이 물질 문명의 발달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 그에 대한 그늘로서 환경오염의 문제도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 등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낸 것 역시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 역시 과학기술자다. 만약 현대 과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쾌적한 환경에 만들어 집중시킨다면 환경 문제 해결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20세기 과학기술은 물질 문명의 발달에 집중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도 양산했어. 하지만 그 문제를 찾아낸 것도 과학자지. 그래서 앞으로 과학기술이 문제 해결에 힘을 쓴다면 지금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역시 과학일 것이다. 그래서 과학의 그늘과 빛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번 한번 가보자.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 과학은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했으나 경제가 빠졌네. 환경오염의 문제도 야기했다. 그러나 환경오염 문제 해결도 현대과학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핵심인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 거의 주체 역시 과학이었다.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좋겠네. 만약에 2번, 3번, 4번이 없이 1번 요약문으로서 틀리니 그러면 틀리지 않아. 그런데 2번, 3번, 4번 중에 더 좋은 게 있으면 찾아봐야 돼. 자, 2번.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 과학은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했으나 환경오염의 문제도 야기했다. 환경오염 문제의 실상도 현대과학으로 밝혀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이 찾아냈으니까 해결의 방법도 현대과학에서 얻을 수 있다. 해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지, 중심이. 인류는 인류 욕구만을 중심 방향으로 과학을 발전시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했으며 과학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의 실상을 밝혀낸 것도 과학기술이다. 이것도 역시 해결에 대한 답도 과학이 가지고 있다. 이게 빠져있지. 과학기술은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했으나 환경오염 문제도 야기했고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어. 하지만 실상을 밝혀낸 과학기술이 해결의 실마리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틀린 건 아니지만 4번이 이걸 요약에 좀 더 엑기스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4번을 찾아주세요 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자, 쌤이랑 2시간 동안 몇 개 문제는 점프하면서 비문학을 풀어봤는데 비문학에서 중요한 거는 선택지를 먼저 읽을 건가 나중에 읽을 건가 이것도 중요하고 기술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꼭 그 연습을 해. 하나의 문단을 읽고 하나의 문단을 핵심어와 중심 내용 보고 끝나고 나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이 글의 주제가 뭐지? 이 글에서 필자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걸 생각하면서 맞는지 틀린지 중요하지 않아. 생각의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오케이? 그런 연습을 해야지 시험장에 가서는 시험장에 가서 쭉 비문학 읽어보고 주제가 뭘까? 뭐 10초간 생각 이럴 겨를은 없지. 근데 공부할 때는 그걸 준비해 줘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다른 과목은 뭐 6주에 걸쳐서 하는데 국어는 쌤 욕심으로 4주에 걸쳐서 마무리했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묵혀놨다가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해가지고 11월, 12월에는 기출문제를 풀었고요. 1월, 2월에는 예상 문제를 풀었어. 쌤 일부러 포메이션은 똑같이 했어. 문법 나오고 어문 규정 나오고 어휘 나오고 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하나씩 쭉 정리를 해. 2주 동안 쌤 안 보는 사이에 오늘은 문법
문법 기출문제 한번 다시 보고 문법 예상문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어문규정의 기출문제 한번 보고 어문규정의 예상문제 보고 쭉 가서 비문학 독해 중에서 기출문제 한번 보고 또 비문학 독해에서 오늘 풀었던 것 중에서 틀린 것 중심을 한번 더 보고 오케이. 그리고 자 이제 다음에 이제 2월 말에 3월 초가 되겠지. 그때 해서 가면 쌤 이제 동형 모의고사로 국가직 대비로 찾아올 거야. 동형 모의고사로 알겠지요? 고생하셨습니다.